가장 전기화가 어렵겠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던 분야가 공장.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전기화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제 사례들이 소속들이 나오고 있어요. 재형적인 문과생인데 다 공장은 원래 전기로 돌리는 줄 알아요. 고열을 만들어야지 뭐 철강도 만들고, 이 열을 만드는데 90%가 다 화석연료로.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꼭 집어가지고 히트펌프가 공장 전기화에 도움될 거라고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가장 제가 재밌게 봤던 사례는 열 배터리입니다. 커다란 금속 통 같은 거기에 벽돌같이 생긴 이런 그걸 갖다 넣어놓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알죠. 삼겹살 구워 먹을 때도 돌판 이용해서 부어 먹기도 하고. 이게 다 비슷한 원리인 거네요. 그러니까. 수소는 맥가이버 칼과 같다. 왜냐면 어디든 쓸 수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국제시사문예지 파도입니다. 기후변화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위기 대책으로 해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전기로 바꾸는 거거든요. 자동차도 내연기관차를 갖다가 전기로 바꿔하니까는 가장 전기화가 어렵겠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던 분야가 공장 이런 쪽이거든요. 뭐 중공업, 뭐 화학공업 이런 쪽들이었거든요. 들어가는 에너지도 많이 들고 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기로 이걸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게 지금까지 통념이었습니다. 운송 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탄소 배출하는 그게 줄어들 거라고 보지만, 이런 제조업 이런 쪽들은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냐면은 이런 쪽들은 전기화로 대체를 하기가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인 건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제조업, 중공업 이런 쪽의 분야에서도 전기화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제 사례들이 소속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재형적인 문과생인데 저 같은 사람들은 다 공장은 원래 전기로 돌리는 줄 알아요. 전기화가 되기 어렵다는 게 저는 몰랐어요. 그 화석 연료를 떼가지고 지금 공장 돌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표적인 게 뭐 제철 이런 것들도 용광로가 그거를 전기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용광로가 막 몇천 도겠죠 이게? 그런 고열은 전기로 이게 하기가 어렵다. 이러니까 이제 화석연료 많이 쓰고, 화학공업 이런 쪽들도 바스프라고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화학 그 기업인데 천연가스 쓰는데, 독일 전체에서 쓰는 천연가스의 4%를 이 바스프 공장이 쓰는데, 공장 한 곳에서 쓰는 게 4% 수준 정도니까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죠. 그 세라믹 이런 걸 만드는 경우는 이 제조 과정에 탄소가 또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화석연료가 공급하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210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추정한 걸 봐보면은,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 부문 중에 이제 뭐 세 개를 꼽으라면 제조업, 그리고 발전, 교통, 운송 이쪽이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제 발전이라든지 뭐 교통 이런 쪽들은 앞으로 이제 많이 좀 줄어들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다 석탄 떼고 그다음에 석유 떼가지고 이제 발전을 했는데, 이제는 재생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친환경 에너지 만드는 게 많아졌잖아요. 예컨대 나중에 핵 융합 장치가 나오게 되면은 아예 탄소 배출 거의 배출이 제로에 가깝게 되겠죠. 변화할 여력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공업 부분은 문제가 개선될 여지가 좀 적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국제에너지기구가 이렇게 조사를 한 거에 따르면은 제조업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비중이 전 세계 소비 에너지의 3분의 1이에요. 근데 뭐에 이제 에너지를 쓰냐, 제조업에냐, 열을 만드는 데 씁니다. 왜냐면은 고열을 만들어야지 뭐 철강도 만들고 플라스틱 녹여가지고 성형도 하고, 그리고 이 열을 만드는데 90%가 다 화석연료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아직까지도 천연가스든 뭐 석유든 이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열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조업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은 엄청 크죠. 그동안에는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좀 연구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한 편이었어요. 가장 많이 추진하던 거는 아예 이제 탄소 대신에 수소, 한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도 지금 수소 경제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수소 쪽을 갖다가 대안으로, 왜냐면 수소는 이제 이걸로 전기를 만들거나 해도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한 가지 이제 많이 이제 연구를 하던 거는 탄소 배출하는 걸 줄일 수는 없지만은 배출한 탄소를 갖다가 잡을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탄소 포집 및 저장, 그걸 이제 보통 CCS라고 이제 부르는데 약자로, 이런 쪽도 사실은 기술 그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효과가 아직까지 크진 않아요. 예를들면은 탄소 포집 이런 것들은 그거를 포집을 해가지고 탄소의 형태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안반 깊이에다 이제 보관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비용도 많이 들고 포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양이나 이런 것도 많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사실 많이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아직까지 상황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쪽 제조업 쪽에서 열 발생하는 그런 이런 것들을 전기로 어떻게 할 수 없을까 했던 건데, 토스트, 뭐 전기 물 끓이기 하는 것도 사실 전기로 열을 내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거든요. 많이 끓여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거 오래 걸려요. 전기도 많이 먹고요. 저희도 이제 급할 때 쓰긴 하지만은 전기로 이렇게 난방하는 것도 사실 돈 많이 나오잖아요. 아, 이게 참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기로 난방하는 것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고 그 경제성이 안 나오는데
공장을 어떻게 그렇게 열을 내겠냐.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쪽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기술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꽤 저기 공장의 제조업 이런 거에도 전기화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RE100 한동안도 화제가 됐던 이런 것들도 한국이 사실 제조업이 엄청 강한 나라고 이걸 가지고 수출을 많이 하고 이러는데 나중에 이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못 줄이면은 선진국 시장 그런데 이제 수출을 할 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 계속 규제를 만들어 가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그전까지 한국에서 갖고 있는 생각은 야 이걸 어떻게 제조업을 갖다가 전기로 뭐 탄소 발생 안 할 수가 없어. 약간 이렇게 체념하는 분위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 분야에서 전도 유망한 그런 기술 혁신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한국에서도 수출이랑도 직결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거를 도입을 하고 더 혁신을 해내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근데 가격도 써야 되고 효과도 있어야 되고. 경제성이나 이런 것도 갖춰야 되고요.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 같은 경우도 만약에 2050년까지 지금 유럽에서 하는 방식으로다가 탈탄소와 화석연료를 다른 걸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2050년까지 이룩할 탈탄소화의 44%가 전기화에서 비롯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수소나 CCS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탈탄소화 이거에 비해서 2배가 넘는 분량이거든요. 이번에 나간 이제 파도 기사 중에서 히트 펌프라는 걸 갖다가 제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전형적인 문과생으로서. 히트 펌프라는 게 말로는 보니까 1000도짜리는 못 만들지만은 한 200도까지는 충분히 싸게 전기화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장 중에서도 어떤 건 1000도짜리가 필요한 공장도 있고 어떤 거는 한 200도 정도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있나 봐요. 그런 경우는 충분히 히트펌프라는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근데 히트펌프가 뭔지를 갖다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보통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전기 많이 먹는 토스트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코일 이용해가지고 열을 만들어내잖아요. 히트펌프는 뭔가 하면은 냉장고 비슷하게 냉매라는 걸 이용해서 온도를 갖다가 이동을 시키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 우리 냉장고에서 가장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람들이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집에 에어컨은 없고 그러면 냉장고를 열어놓으면은 집 안이 시원하지 않겠냐. 지금 집에 특히 냉장고가 엄청나게 큰 대형 냉장고면은 문을 열어놔가지고 한 1시간 있으면 집이 시원해지겠지라고 하는 바보들이 있어요. 그 왜 바보냐면은 냉장고는 사실은 냉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그 열을 밖으로 이동시키는 거거든요. 냉면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거꾸로 말하면은 냉장고 안이 시원해지기 위해서는 냉장고 뒤에가 따끈따끈해져야 되는 거예요. 냉장고 문을 열면은 시원한 바람이 나오겠죠. 근데 뒤에서는 똑같이 뜨거운 바람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집안의 온도는 별로 뭐 내려가지도 않고 오르가지도 않을 정도 되니까 그러는 건데 그게 바로 히트펌프라는데 히트펌프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효과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히트펌프의 이제 기본 원리는 냉장고로 비슷한 거죠. 근데 냉장고 그거 방식이 이제 반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예 없는 열을 만드는 것보다는 바깥에 있는 열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게 훨씬 저렴하게 할 수 있고 또 그냥 열을 이동만 시키면 되니까 탄소 발생도 훨씬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탄소 발생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거는 내연기관 차량을 갖다가 전기차로 바꿀 때 제일 많이 줄어드는데 그거 못지않게 또 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게 기존의 가스보일러를 갖다가 히트펌프로 교체를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히트펌프가 생각보다 효율이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한국 기업들 LG 히트펌프는 미국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 가장 잘 팔리는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추천되는 모델 중에 하나예요. 한국 기업들이 기술력이 좋습니다. 난방이나 냉방 이런 용으로 히트펌프를 많이 쓰고 있고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는 점은 있지만은 대신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해서 하면은 거의 이제 그런 탄소 발생 없이 냉난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그런 가스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히트펌프로 교체하는 걸 보조금을 주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히트펌프 교체를 하는 데에 시공하는 그 전문 인력이나 기술 이게 아직 좀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를 먹고 있지만은 사실은 히트펌프 자체의 효율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 이미 가정의 냉난방으로는 이미 충분히 좋은 걸로 인정을 받아서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냉장고라는 히트펌프, 역 히트펌프잖아요. 역 히트펌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처음 설치할 때 돈들이 많이 든다는 거죠. 정부에서도 그 보조금 주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처음에 목돈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문제가 이제 걸림돌이 되겠네요. 또 영국의 경우는 집들이 오래된 구조의 집들이 많다 보니까 이 히트펌프 설치하는 게 되게 까다로워요. 사실은 한국이 이런 걸 하기가 되게 좋은 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차원에서 아예 처음부터 히트펌프를 설치해가지고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냉난방 이런 거에 드는 비용이 확실하게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요. 아파트는 아직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저도 히트펌프에 예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좀 조사를 해봤을 때는 한국의 빌딩에서 빌딩 냉난방용으로 히트펌프 이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시공한 사례들도 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 이를테면 뭐 재건축을 할 때 히트펌프를 하면은 뭐 용적률을 조금 더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좀 해야 되는데 이 좀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LG나 삼성 같은 기업들이 히트펌프 기술이 세계적으로 되게 높은 걸 가지고 있는데도 한국에서 정작 안 팔아요. 왜냐면 수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꼭 집어가지고 히트펌프가 공장 전기화에 도움될 거라고 딱 찍는 거 봐가지고는 이게 간단한 건 아닌 기술이네요. 그러니까 이 기술 자체가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 한 200도 정도의 열을 만드는 거에는 히트펌프로도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200도 이상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요. 가장 제가 재밌게 봤던 사례는 열 배터리입니다. 그 론도 에너지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최근 제시한 이제 솔루션인데 커다란 금속 통 같은 거기에 벽돌같이 생긴 이런 그걸 갖다 넣어놓고 그 안에서 전선이 감겨 있어서 기본적인 구조는 약간 토스터기랑 비슷해요. 코일이 감겨 있고 코일 전기를 흘려보내서 열을 만드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 벽돌로 만든 이 재질력에 1000도까지 열을 보관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전기 코일 가지고는 만드는 게 해봤자 200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갖다 계속 모아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온도를 집약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그 벽돌 재질의 요거가 1000도까지 저장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단열을 되게 잘 해놨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열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능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알죠. 우리는 그 삼겹살 구워 먹을 때도 돌판 이용해서 부어 먹기도 하고 뜨끈뜨끈한 국이라든지 이런 게 식지 않도록 우리는 뚝배기 이용해가지고 하잖아요. 이게 다 비슷한 원리인 거네요. 그러니까. 특히 그런 돌판 같은 것들 처음에 좀 달구는 게 어렵지 한번 달궈지고 나면은 고기 놓자마자 타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뭐 생각할 때 최첨단 기술이면은 뭔가 엄청난 무슨 합성 수지 뭐 소재 뭐 이런 게 들어갈 것 같은데 사실 들어있는 거는 벽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대의 벽돌 생산하는 태국의 어떤 그런 대기업 이런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네, 투자하겠다 들어오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들도 나오고 있고 제가 드는 생각은 사실은 그 전에는 탄소 대신에 이제 수소 기반으로 된 그 전기차 관심 많으신 분들은 한 몇 년 전에 이제 그런 논쟁들 많이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전기차냐 수소차냐 미래차 이제 뭐 어디가 될 것이냐 이랬는데 사실은 한국에서는 현대자동차가 꾸준히 수소차 개발을 해왔고 있었고 그래서 거의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계속 그런 관련 노하우를 계속 유지시켜온 그 기업이거든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보면은 도로에 보면은 수소차들 돌아다니는 걸 꽤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전기차랑 수소차가 이제 기본 구조는 똑같습니다. 전기를 어떻게 끌어다 쓰느냐 이게 다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기차는 전기 이제 배터리에다가 담아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수소차도 기본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 맞는데 수소 연료 전지라고 해서 이름은 사실 여기는 이제 그 퓨얼 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연료 전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축전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 들어있는 수소를 갖다가 이건 사실은 작은 발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바로 이제 수소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써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자리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과거에도 사실은 이 배터리에 비해서 이 수소 전지가 갖고 있는 그런 에너지 효율이 높지는 않다는 얘기들은 많이 있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안에 이제 수소가 들어있는 거는 이 수소에 들어있는 효율 자체는 80%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의 효율은 높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 수소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거에 이것까지 다 계산을 하면은 사실은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소를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치면 여기서 보통 만들 때 한 에너지가 한 20%는 손실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교해 놓고 보면은 효율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수소에 대한 계속 관심이 계속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는 전기는 배터리로 해서 하는 것들은 사실은 전기 이런 배터리를 가지고서 1000도짜리 열을 만드는 이런 거 쓰는 거는 불가능해요. 이제 수소는 이거 자체가 하나의 일단 에너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쓸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무궁무진합니다. 가정에 이제 난방하는 데도 쓸 수가 있고 뭐 공장 하는 데도 가능할 것이고 전기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만들 수 있다. 열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수소만 가지고서 쫙 다 이제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약간 정치적으로 이렇게 표현도 좋잖아요. 탄소 대신에 수소로. 그러니까 이런 그 슬로건에서도 되게 그럴싸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정치권에서도 그래서 탄소 사회 대신 수소 사회로 가야 돼. 해가지고 수소 경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한국이나 뭐 덴마크나 일본은 나름대로는 이 수소 이쪽으로 되게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그 일본은 가정에서도 가정용 난방을 갖다 수소로 가지고 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쓰고 있는 가스보일러 여기에 천연가스 지금 소위 이제 우리 도시가스라고 하는 거 쓰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수소를 좀 섞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또 대체가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도 아마 이제 시도가 있는 편이고요. 이게 비전은 되게 그럴싸하고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이 다른 방식에서 떨어지는 상황을 아직 극복을 못한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그나마 공장이나 이런 쪽들은 전기화가 바로 그렇게 지금 그 전까지는 전기가 어렵다고 여겨져 왔으니까 수소로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공장 전기화 측면에서도 전도 유망해 보이는 기술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가졌던 생각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수소 하나로 다 통합을 해서 에너지 사용이나 이런 걸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수소 경제의 꿈은 더 멀어지겠구나. 뭐 꼭 이걸 갖다가 뭐 수소 기술이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원래 기술이 발전한다는 거는 자원이 그만큼 투입이 돼야지 그만큼 발전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뭐 한 50년 전부터 핵융합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하겠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그 두뇌와 자본들을 갖다가 핵융합에다 넣었다면은 지금 뭐가 이미 돼가지고 인간의 모든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고 이랬을 수도 있죠. R&D에 이제 자원 분배랑 사람들이 몰려가서 해가지고 기술이 발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술 자체도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적인 헤게모니가 생기는 거죠. 그때 이제 가장 각광받는 기술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것인데 지금 수소 쪽 관련 기술들이 그동안에 이제 관심 받아온 것처럼 그 분야에서 어떤 기술 혁신들이 꾸준히 나와졌다면은 이게 상황이 뒤집혔을 수도 있는데 현재 스코어는 계속 수소 쪽보다는 전기화나 아니면은 전기가 안 되는 그런 아주 고열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는 아예 대안적인 그런 그 생산 방식이나 이런 거를 하는 방식으로다가 지금 공장 전기화 쪽으로 더 많이 지금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또 전기화 관련해가지고 또 어떤 기술들이 있나요? 또? 시멘트 제조하는 것도 과거에 이제 탄소 배출하는 그런 화석연료 많이 쓰던 방식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전기 분해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리고 화학 제조업 이런 쪽들도 그전에는 고열을 만들어서 녹여서 하고 이랬는데 요새 이제 또 시도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회전을 엄청 초고속으로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화학 반응을 만들어내는 이게 물리적인 거잖아요. 물리적인 거 가지고도 화학적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당 2만 회를 회전시킨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정도는 전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돌리는 거는. 뭐 그런 회전시키는 거는 그런 동력은 충분히 있죠. 이렇게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공장 그 전기화를 시키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왜냐면은 사실은 수소 경제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저기 영국의 이제 유명한 재생에너지 쪽 특히 수소나 이런 쪽도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표현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수소는 스위스 아미나이프, 그러니까 맥가이버 칼과 같다. 왜냐면 어디든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표현으로 해서 그 표현이 되게 유명해졌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한 얘기는 자기가 이제 맥가이버 칼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어느 곳에도 쓸 수 있는 그런 다재다능한 거긴 하지만은 우리가 맥가이버 칼로 머리를 자르거나 저기 밥을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얘기인즉슨 수소로 다 모든 것들을 하는 거 가능하지만은 뭘 할 때마다 그거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인 대안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소 하나를 가지고서 모든 에너지 수요나 이걸 통합시키는 게 되게 비전으로서는 되게 매력적이긴 하지만은 다른 자동차 부분에서는 이미 전기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가 이미 더 효율성이 더 높은 게 됐고 그런 식으로 다른 저렴하고 좋은 나은 대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수소를 가지고 다 하기가 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공장 전기화나 뭐 이런 쪽에서 수소 하나를 가지고서 통합시키는 것보다는 각각 개별적인 영역에서 나름대로 어떤 기술 혁신을 통해서 탈탄소화를 이루는 그게 앞으로 더 가능성이 좀 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앞으로 산업 구조의 재편이라든지 어떤 기술 발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되게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공장 전기화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상당히 긴 분량을 할애해서 쓴 것인 만큼 저희가 항상 이코노미스트에 대해서는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길게 쓰는 건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얘네들이 하는 전망이 어긋나거나 이런 것도 적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기술이나 어떤 그런 거기서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거에는 그런 대로 그 적중률이 높았거든요. 말 진짜 이 이코노미스트의 전망대로 하나하나씩 공장이 전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은 뭐 이건 획기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기술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벽돌을 가지고서 열 배터리라는 걸 만드는 사람 그런 데도 있는가 하면은 아예 이제 전기 분해라든지 화학 반응 이런 거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기존의 그런 만들던 방식을 바꾸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냐면 한국은 대조업이 강한 나라고 앞으로도 계속 강할 것이고 이게 사실은 수출이나 이런 것들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기술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우리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또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개선을 한번 한국에서도 혁신을 만들고 이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야기 들은 것 중에서 저 같은 사람들은 떠오르는 거는 아까 말했잖아요. 한국은 이 불판과 이거는 아주 수천 년 된 노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아까 벽돌
에너지를 가지고 열을 모으는 거 우리가 저쪽 뛰어들면 더 좋은 거 만들지 않겠냐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전기차 다음에 어떤 새로운 어떤 산업 혁명의 어떤 토대가 될지도 모르는 공장 전기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